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이슈 그리고 경제계 이슈 함께 엮어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정말 오랜만에 이름 들어봅니다. 네. 라더견.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주범으로 꼽혔던 라더견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보니까는 징역 40년 그리고 벌금 2조 3,500억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구형, 징역 40년에 벌금 2조 3,500억이라는 이 구형량만 봐도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라더견 호환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 그리고 그의 조직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으로 4년, 횟수로는 5년에 걸쳐서 이 무등록 투자 일임업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은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9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동원해서 통정 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고 이 보유 종목의 총액은 1조 4,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추가로 이 CFD 계정 위탁 관리를 통해서 또 1,944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 조작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전국구 주가 조작이다라는 표현 자체만 보더라도 이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라더견 대표를 중심으로 전직 프로골퍼와 또 의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변호사와 회계사가 또 초기부터 자문을 맡아서 법인 설립과 운영을 도왔다고 합니다. 특히 현직 은행 기업금융팀장과 증권사 부장도 이 사건에 가담을 해서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또 증권 계좌를 알선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 인력까지 가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총 50여 명 넘게 재판에 넘겨질 만큼 대규모 조직이었고요. 10개의 법인이 범행에 동원됐고 검찰은 이를 모두 해산 조치했습니다. 보니까 어제 이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이 라더견 대표에게 징역 40년 또 벌금 2조 3,50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구형했고요. 그러니까 구형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렇게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라더견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조직 3인자로 지목된 전직 프로골퍼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조 2,300억 원, 또 의사 집단 영업을 한 재활의학과 원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밖에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은행 직원, 또 증권사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또 그 외에 여러 조직원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역 3년에서 8년형을 구형했는데 일단은 저도 많은 사건들을 법조 기사를 처리하면서 이제 또 재판을 지켜보면서 처리해봐도 징역 10년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살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량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검찰의 구형이고 아직 법원에 선고가 내려진 건 아니지만 검찰이 조금 더 이제 좀 강하게 구형을 하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징역 40년, 징역 20년 이런 구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얼마나 규모가 컸고 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 역시 검찰도 그런 부분들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점 이런 점들을 중형 구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고인 측의 주장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라 대표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세 조정의 고의성은 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라 대표 측 변호인 쪽은 또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사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후 진술에서 나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여러 종목의 하한가 사태, 이것은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 23일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월 23일 날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니까는 요거는 그때 가야지 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MF 사태를 좀 짚고 갈 텐데 보니까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그리고 류광진 티몬 대표 그리고 류화연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다고 합니다. 앞서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검찰이 지난달에 구영배 대표, 또 류광진 대표, 류화연 대표 이 세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고요.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또 다른 계열사인 위씨의 인수대금으로 쓰인 그런 시기에 대규모 프로모션이 진행된 점, 이런 점들에 좀 주목해서 검찰이 수사를 보강했고요. 이 과정에서 구영배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그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250억 원을 계좌 이동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또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 내용은 그렇다면 구 대표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인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정황으로 검찰에서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관련해서 여러 또 고소가 이뤄졌는데 그 고소장 관련해서 또 피해자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또 유광진 대표, 류화연 대표를 계속 연달아서 소환 조사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 정도 됐으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일단 핵심 혐의라든지 아니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판매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영업을 지속했다. 그럼으로써 1조 한 6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 이것이 한 가지고요.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 위메프 그리고 인터파크 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그런 혐의,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위씨 인수대금으로 또 한 800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 혐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검찰은 이들 그 경영진들 주요 3명이죠. 구영배 대표, 유광진, 유화연 대표, 이들이 정산 불능 상태를 알면서도 이런 거래와 또 할인 쿠폰을 활용한 돌려막기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것이 이 자체가 사기성 영업이다. 이 부분을 조금 검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이 안 될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팔고 어쨌든 간에 플랫폼 안에서 뭐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 법원이 보니까 큐텐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인데 결국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이 큐텐이고 큐텐은 이제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 그리고 이베이가 공동 벤처 형식으로 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싱가포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역시 이 큐텐에 대해서는 또 싱가포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큐텐의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당국에서는 지난 9월에 큐텐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또 명령하기도 했죠. 그에 앞서서 이제 지난 8월에는 큐텐의 직원 80%가 정리 해고되는 또 일도 있었고, 현재 구영배 대표를 제외한 큐텐의 이사 전원은 사임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TMF 사태로 인해서 좀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러한 좀 문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좀 피해를 봤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TMF가 언급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NHN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MF 미수금 여파로 지난 3분기에 1,1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미회수 채권의 일회성 대손 상각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NHN은 설명을 했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도 역시 거래처 미정산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야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좋은 성적을 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래처 미정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TMF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런 신뢰도 하락, 또 재무적 타격이 초래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TMF 사태 짚고 왔습니다. 이제 이어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보니까는 본격 심리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대법원 일부가 이제 이 사건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이제 맡았는데 지난 8일에 심리불속행 기각 없이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일단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왔을 때 4개월 안에 이 대법원에서 이걸 추가 심리를 할지 말지 그런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보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넘어섰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하는 거구나,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서는 1, 2심 간의 결과가 사실은 너무나 상반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 판결 금액의 차이도 컸고 또 SK 주식의 어떤 재산 분할 대상 여부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쟁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 쟁점들이 또 불거졌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이제 판단 방식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 일부,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총 3개의 그 소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법원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이 사건은 대법원 일부로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다만 법리상 다툴 점이 많다거나 혹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전원 합의체 사건으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이런 전원 합의체를 판단을 받는 그런 방식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판결은 일부, 그러니까 소부에서 판결은 하되 비공식적으로 대법관 전원이 일단은 좀 의견을 내서 의견을 청취해서 다만 판결 자체는 대법원 일부에서 소부에서 판결하는 그런 방식. 이걸 이제 보고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금 배정받은 대법원 일부의 그 대법관 4명이서 이 사건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은 특징은 재산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유명인의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 합의체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원 합의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의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 재벌가의 경영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또 정경유착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또 최 회장 측에서는 노 관장 측 변호사를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그 공방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이 점점 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재산 분할 규모가 665억 원이었고 2심에서는 재산 분할 규모가 1조 3,80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그런 재산 분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이 과연 1심의 어떤 그런 판단 논리를 인정할지 혹은 2심의 판단 논리를 인정할지 이 부분이 향후 유사 이혼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또 전망되기 때문에 많은 법조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최태원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